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사망, 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는데요. 하지만 원청, 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죠.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또는 집행유예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가볍게 여기는 관행,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환경곤충이라고 하죠. 동해 등해를 활용해서 영주시가 곤충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거라고 하는데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우영 팀장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도 정치 얘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먼저 이재명, 윤석열 후보 그 배우자 논란부터 간략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 또 그 제보자 7급 공무원이 제보를 하나를 더 함으로써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 전체적으로 이번 이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관점이나 입장에서 봐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리스크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에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열심히 이제 주민들도 만나고 유권자도 만나면서 좋은 활동을 보여왔었는데 네.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실망감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이유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7급 공무원이라는 분이 제보자가 이걸 계속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몇십 건이 있다고 그러죠. 제보할 게. 예.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7급 공무원 그분이 제보자 입장에서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정치적으로 좀 비판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나눠서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 자체를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제 지금 스탠스 자체는 배모 씨라고 하는 5급 공무원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고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제 이런 스탠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적 관점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제 국민적 그 기준이나 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걸 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본인이
인정할지 말지 이 부분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부분에서는 사과를 계속 하는 그렇습니다.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5급 공무원이 알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몰랐다. 김혜경 씨가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믿을 국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과잉 의전 같은 게 이게 정말 오래된 이런 악습 폐단, 뭐 관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모든 지자체장들, 뭐 정치인들 하물며 공무원, 사기업 등등 해서 뭐 법인카드 이렇게 잘못 쓰는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나 만연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좀 맞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깨끗한 관행을 좀 다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네. 지자체장들 이런 관행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확히 내가 누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도 예전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집에 갖다 줬다 돈을 예컨대 이런 말도 있었고 그걸로 뭐 마트에 가서 시장도 보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그동안에 뭐 허위 경력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사과를 또 예.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또다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KBS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죠. 이 주가 조작 기간에는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윤 후보가 해명을 했었는데 이게 다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 해명이 잘못됐고 거짓이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반박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적이 없고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본인은 계좌를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개했던 그 증권 계좌가 아니라 예. 다른 회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이게 이제 4개 나눠서 했다고 하죠. 40여 차례에 걸쳐서 50억 원 정도의 통정 매매가 있었다. 통정 매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는 사람끼리 사고 파는 거거든요. 장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렇죠. 거 같네요. 네, 자기 어머니 김건희 씨 어머님하고 예. 또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하고도 거래 내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막 비싼 값에 사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서로 짜고서 사고 팔고 하는 걸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예. 그 통정 매매의 증거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KBS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그전에 부인했던 건데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논란이 클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명백한 불법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건 주가 조작은 상당히 안 좋은 질이 아주 나쁜 범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한테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전한 주식 매매를 혼란하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명도 애매해요. 이 보도가 나간 뒤에 해명을 했는데 이 주식을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는데 파는 걸 전화로 2, 3일에 한 번씩 팔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어제 또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 내용을 보면 그 HTS라고 그래서 홈 트레이딩 서비스. 예, 그게 집에서 직접 본인이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하는 그 거래 내역이라는 거예요. 전화로 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이제 후속 보도거든요, KBS가. 그렇다고 하면 해명한 것도 이게 좀 이제 의혹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전화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HTS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럼 거래가 이루어졌냐. 직접 했다는 얘기네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이걸 또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킹 당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어쨌든 이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해킹 당했다. 본인이 아니고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 주고 대신 하도록 양도를 했거나. 그렇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없잖아요. 거래는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지금 미궁에 빠지고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배우자 논란이 이렇게 있고 똑같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어떤 좀 질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은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보도가 편파적이냐 이런 불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혜경 씨 관련된 보도 내용들 보면 연일 그냥 대서특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KBS 보도 이후에 보도량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고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고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래서 법적 용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범죄 행위인데 물론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도덕적 문제고 법적 처벌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량으로 보면 김혜경 씨 보도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비교를 해보면 그냥. 예. 근데 이 사안은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 특히 이제 보수적 성향의 언론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거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라서 이 정치권에서는 또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오히려 또 우리가 피해를 본다 또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아주 크게 분노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이유는 적폐청산 수사 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네. 적폐가 있나요? 제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정말 그럼 현 정부의 적폐가 뭡니까? 그리고 어제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동일한 내용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예. 거기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을 윤 후보가 안 했습니까? 아니, 안 했죠. 오늘 안 했어요. 여기서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러면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적폐 수사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현재 적폐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지금 현재 없더라도 만약에 적폐가 생긴다고 하면 하겠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는 대답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지금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발언 중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느냐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적폐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것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정부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금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거의 4년 동안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거의 현 정부 출범하고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시작되자마자 중앙지검장 됐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장부터 검찰로서 역할을 계속 해온 사람이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뭘 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럼 뭡니까? 본인이 검찰 수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속 승진을 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검찰을 동원해서 무슨 불법행위를 했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아니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서로 상충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요. 현 정부에서 얼마나 나를 세우면서 비판을 했습니까? 무능한 정권이다, 삼류 정권이다, 삼류 정치인들 데려다가 정치했다.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했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왜? 선거 개입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만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적폐 정부로 낙인을 찍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본인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를 들면 게이트가 있었다거나 현 정부에 무슨 비리가 있어가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적폐 정부라고 몰아세우는 이런 태도를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걸 그냥 넘어가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이 나오자 이제 윤 후보 측에서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이거 지금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결집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부터 돌아보면 윤석열 후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에요. 지금 현재 보세요. 선거 판을요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 정권 심판 이 프레임과 구도로 끝까지 끌고 와서 본인의 어떤 그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를 계속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높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비판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걸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전 정부를 때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고 저는 봐요. 도를 넘는 말이. 그렇군요.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정권 심판론은 또 다른 차원을 접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강하게 때리다 보니까 그전에 뭐 바보 삼류할 때 논란이 좀 됐지만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적폐 수사를 하겠다면 현 정부를 적폐로 보면 이제는 구도 자체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로 가버려요. 아, 그게 또 도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확대가 되는군요. 될 수 있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 능력 40% 이상입니다. 예. 두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지금.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물론 부동산 정책이나 일부 정책에서 비판적 입장이지만 예.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세 분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아, 문재인 그렇게 대통령. 되면요. 이건 윤석열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본인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 정권 네. 심판론을 등에 업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관점에 접근했을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어제 또 말을 바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같다. 이런 얘기로 바꾸는.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정치 보복 프레임이 생겼어요. 아. 중도층은 정치 보복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통합과 화합을 기대하지 사정 정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자기들한테 반대했던 사람들 막 수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바라지 않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거 원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뭐 문재인 정권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민주당 정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그렇죠. 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좀 확전된 그런 양상이고 계속해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즉흥적인 어떤 뭐 질의응답 시간에 항상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 그렇죠. 다음날 또 해명하는 과정 이게 또 좀 자연스럽지 않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언이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적은 본인이에요, 사실은.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본인의 실언 때문에 점수를 계속 깎아먹거든요.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 실언들이 쌓여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게 물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상 질문을 갖고 가지만 100% 모든 걸 준비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실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예. 프레임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대선이 지금은 이제 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심판이냐 네. 이 구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약간 높아요. 물론 지금 저는 구도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윤 유리한 후보에게. 상황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그럼 국민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냐는 문제죠. 그렇죠. 구도만 가지고 대선에서 투표를 할까? 저는 그건 약간 의문입니다. 예. 구도 물론 정말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래의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질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구도 싸움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도가 일정 부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나 아니면 이 총선과 다르게 미래의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 예를 들어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어떤 정당의 문제라기보다 예.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마지막에 결정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그래서 저는 구도도 중요하지만 인물론, 즉 자질과 그 사람의 능력 비전 이게 또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예.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작동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혼전을 거듭한다고 보고요. 예. 막판에 가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4주도 남지 않았네요, 보니까. 26일,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딱 남았는데, 정말 이렇게 안개 속 대선, 이런 전국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접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또 두 번째 TV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 후보들의 자질, 능력을 좀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곤충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주시에서는 환경 정화 곤충인 동해 등해를 활용한 곤충 산업화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전우영 기술개발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장 전우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해 등해라는 곤충이 있었네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팀장님. 예. 이제 이 동해 등해를 활용해서 곤충 산업화에 나서겠다. 그래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도 최근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먼저 동해 등해라는 곤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줌 영상을 통하여 영주 지역 환경정화곤충 동해 등해 활용 산업화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동해 등해가 사실 낯설습니다. 근데 동해 등해는 세계적으로 약 1,500여 종이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는 구속 14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 아메리카 동해 등해는 일반명이 블랙 솔저 플라이라고 하며 동해 등해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대표적인 환경정화 곤충입니다. 그리고 이 BSF 동해 등해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유충 시기에만 먹이 활동을 할 뿐 성충 시기에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축사나 생활쓰레기 및 음식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곳에서 생활세를 이어갑니다. 이 영주시는 이러한 동해 등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기성 폐자원인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폐기물 등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유기자원의 재활용 및 번데기 사료화 등에 관한 연구가 현장에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동해 등해라는 거 영어로 하면은 블랙 솔저 플라이. 그래서 BSF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군요. 예. 이게 혹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인가요?
예, 우리 주변에?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나라 그 야산이라든가 예. 그런 데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나치면서 보긴 봤겠네요. 그러면은. 예, 한 번씩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저건종이 뭔지는 몰라서 우리가 예. 처음 듣는 동해등해입니다. 예. 이 동해등해가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자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골치 아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런던 협약에 의해 가축 분유와 음식물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들은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고 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규제하면서 대부분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화곤충인 동해등해를 활용하게 되면 동해등해 한 마리가 2~3g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네. 음식물 쓰레기 10kg을 유충 약 5,000마리를 투입할 경우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80% 이상이 분해가 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 200평방제곱미터 60평 규모의 동해등해 사육장에서 이틀에 1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60평 정도의 동해등해 사육장에서 예. 이틀에 10톤이나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예. 자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번데기와 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분변토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다 자란 유충과 번데기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다 자란 유충이나 번데기 같은 경우는 퇴비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왜 지렁이 같은 경우는 분변토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 동해등의 유충도 애벌레도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나서는 그 분변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변토는 친환경 퇴비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예. 또한 이 유충 그 애벌레는 해가지고 사료화를 시켜서 물고기 먹이라든가 또 아니면 닭모이라든가 가축 사료로 또 일부에서는 그 반려견이라든가 그 반려견의 그 영양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예. 그 영양 사료로도 이제 일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료로 활용이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연구가? 예,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등해 자체가 생소할 뿐더러 그렇죠.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그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좀 혐오 시설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석이라는 말처럼 동해등해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를 위해서 먼저 국내 및 해외 현황 분석을 실시를 하고 네. 또 선진 사례와 개선 사례를 사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를 일단 검토를 할 거고 예. 또 세부적으로 동해등해의 최적의 사육 형태 또 적정 시설 형태 또 원가 분석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해등해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음식물 사료 연구, 또 사료화 방안 연구, 퇴비화 방안 연구들을 진행할 것이며 예. 또 이어서는 사육농가 육성 방안 및 또 관련 기업 유치 방안 연구, 또 자연순환 동해 등의 마을 모델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농촌진흥청의 그 산업곤충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이제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진흥청의 최영철 박사님께서 동해등해 사육 기술에 대한 기반 연구를 다지셨는데 최근에는 그 경남 김해 쪽에 한 20억 마리를 사육하는 CIEF라는 기업이 있고 예. 또 우리 경북 쪽 인근에는 친환경 토종닭에 청개닭 먹이로 해가지고 동해등에 그 유충을 공급을 해서 청개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그런 데는 1970년대 일찌감치 해가지고 요로 동해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해등해를 이제 그 기름을 짜가지고
물론 이제 먹이는 이제 채소만 이제 깨끗한 먹이를 이제 쓰다 보니까 그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음식 재료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산업화 방안이 마련이 될 텐데 농가에서 동해등해를 사육하려면 뭐 사육 환경 구축이나 사육 방법이 좀 어렵지 않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기술개발팀에서는 작년에 그 협력적 시험 연구로 우리 부석면에 있는 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실증 시험을 이제 해봤습니다. 예. 네, 했는데 그 사육 시설과는 별도로 성충에서 알을 받는 산란장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 동해등의 사육을 위한 선순환 사이클이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육 과정에서 군뱅이나 뭐 다른 거저리처럼 뭐 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없는데 그 일련의 이제 사육 기술이 일단 숙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금에 맞는 사육 환경만 구축이 된다면 사육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 공급부터 또 뭐 대비화시키고 또 사료화시키는 것들이 좀 사전에 해가지고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뭐 사육 방법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지만 뭐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도 좀 절실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단백질을 내놓는다라는 점에서 아주 뭐 기대가 많이 되는 곤충인데 이 동해등의 곤충 산업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동해등의 그 유충 성분을 분석하면 조단백이 45.36%, 조지방이 32.36%로 영양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유충과 번데기 쓰임이 다양한데 이런 그런 영양 성분이 많은 동해등해를 정제해서 기름을 짜낸 동해등해 어류 사료로 아니면 생채 건조한 것은 낚시 미끼라든가 닭먹이 또 분쇄해서 가축 사료로 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마이린 애벌레를 분쇄해서 만든 사료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가축 면역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해등해를 영주 지역의 현장에 잘 맞게 산업화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자, 지금 영주에서도 이미 곤충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최근 영주에도 곤충 사육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수능년에 굼토피아, 풍기, 읍에 곤충의 습득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분야로 접근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의 분야가 식용곤충, 화분매개곤충, 정소곤충 등의 분야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환경정화곤충 분야는 아직 낯서는 분야에서 저희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에서는 환경정화곤충 사육기술 교육생 모집을 2월 2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등해가 영주 지역에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생산 농가가 우선 육성이 되어야 하고 생산 농가가 소득이 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그 영주 지역의 동해등해가 스티븐 잡스의 스마트폰과 같이 혁신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으로 거듭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제가 있지만 지역 농가와 함께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방 공무원의 녹봉에 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해등의 산업화 이 사업이 아주 혁신적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우영 기술개발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택법 시행령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무슨 법 나오면 일단은 좀 어렵거든요.
네. 무조건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법 시행령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점이 바뀌게 된 겁니까?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이제 일반 소비자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빌라,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의 구분을 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면적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은 소형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심에 공급들을 했던 건데 지방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의 이제 그 역세권 안에 협소한 땅에 주차장법도 좀 완화시켜주면서 청년주택들이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원룸형 주택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왜 한 동짜리로 된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아파트처럼 생긴 건데 면적은 상당히 작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빌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또 그 주거의 목적이지만 주거용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또 세금도 부담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선호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 원룸형 주택이 워낙에 이제 면적이 작다 보니까 1인 가구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정도까지밖에 살 수가 없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용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확대되는 내용을 이번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하나 정도 있다라 한다면 원룸이 아닌 이제 투룸 정도로 해서 방을 또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좀 더 좀 가족들을 같이 살 수 있는 면적으로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많이 들어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작은 아파트식으로 된 고층이죠,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원룸은 보통 우리가 원룸형 주택이란 거죠. 그렇죠. 예.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 면적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제가 있었나 봐요. 몇 제곱미터 이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14제곱미터에서 최대 50제곱미터까지가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그 대학교 고시원보다는 좀 더 크겠지만 그래도 이제 방 하나에 그다음에 욕실 하나 있고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의 전 원룸형이었고 평수로 따지면 한 4평 정도 되는 거네요. 14제곱미터면. 4평 안에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욕실이 다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원룸인데 이제 욕실 하나 따르고 문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50제곱까지는 되니까 이제 좀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작은 방으로 꾸며서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렇게 구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사람이 살아가야 될 가족 수로 했을 때 신혼부부들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택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도심지 안에 이제 각종 규제를 풀면서 협소한 땅에다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를 공급시키는 입장에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면적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를 이번에 해결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 어떻게 보면 큰 개념으로 보면은 아파트니까요. 작은 아파트니까 선호를 했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거에 비해서 선호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규제가 있었군요.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됐었는데 이걸 이제 60제곱미터 이하까지 넓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엔 1인 가구 아니면 신혼부부 정도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아이 1명 아니면 많게는 2명까지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구분지으면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인허가를 내려면 기본적인 그 최근 들어서의 주차장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는 이렇게 또 작은 평형대 아파트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세대수 아니면 전체 면적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주택법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세대당 한 대 정도, 한 대 이상 정도의 주택 면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게 공동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면적 차이가 있군요. 예, 그 동시형 생활주택은 그거보다 좀 완화돼서 반 정도만 채우면 일단 인허가는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큰 차이점으로 일반인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차이는 거기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게 큰 도시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동같이 이렇게 중소형 도시에도 중소도시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사업 시행자가 구입한 땅이 면적이 작아서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규약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방법도 강화가 돼서 소방도로가 들어가는 그 공간을 또 할애를 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동 이상이 될 때는 최근 들어서는 지상에는 대부분 주차장을 안 올려놓지만 거기에 소방차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게 한다던가 이게 지자체별로 규정들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까다로운 규제가 어떻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없다 보니까 비교적 협소한 땅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를 공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리는데 상당히 유용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이 살만한 이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번에 이 제한을 좀 많이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주택 가격 공급도 늘어나고 주택 가격 안정에도 좀 많이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오피스텔도 면적을 120회배까지, 그러니까 120제곱미터까지 이제 넓혀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인기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구분이 돼서 1%대의 세금을 낸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오피스텔은 4.6% 이상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목적에 있어서도 주거용으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내가 업무용 상업시설로 신고하느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대출이 좀 완화됐던 오피스텔이 경쟁률도 높았고 면적도 넓어지다 보니까 선택률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가격이 워낙에 비싸지다 보니까 서울 시내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도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대금 대출 자체도 한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탈서울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도시생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항상 주거비하고 교통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입장에서는 도시 안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공급을 해줘서 출퇴근을 좀 할 수 있는 원활한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좀 목돈을 모아서 큰 집을 이사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보다는 서울에서 왜 대선 후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세권에 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많이 하겠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 서울 시내 안에 있는 호텔을 전환을 해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은 호텔을 지어진 걸 갖다가 바닥 난방하고 뭐 배기 바꾸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는 다 원룸형으로 지어진 구조다 보니까 입주 선호가다가 떨어졌던 거에 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도심지 안에 이렇게 좀 소형 아파트라도 공급량을 늘려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1인 가구 정도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급을 좀 늘려주면 도시생활 근로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전체적으로요. 뭐 몇 가지만 좀 중요한 점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11일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가장 큰 것이 하자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건물 붕괴 사고뿐만 아니라 입주 때 하자 분쟁은 항상 시공사하고 밑주민 대표들이 이제 그걸 분쟁을 일으키면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면 제때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당사자들 간에 이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분쟁 사항들에서 좀 강화를 해서 기피 신청권이라는 거를 강화를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언제
어디까지는 당사자들이 와라라는 통보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이제 11일부터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고 지난 1월 달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아파트 안에 그동안은 실제는 관리비에서 지급됐던 직원들인데 비해서 고용 형태를 외주 형태로 줘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이른바 이제 경비원이라는 분들, 그다음에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지휘권이 좀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그 동안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관리나 보장이 없었다라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 이 주택에 관련돼서 괴롭힘 금지법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래요? 것들은 이제 보장하겠다라는 내용도 1월 달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예, 아주 잘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좀 바뀌었다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 선거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임원 선출 과정을 좀 비교적 간소화시키는 절차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됐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임원에 대한 그 어떤 자격 문제라든가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표하는 임원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벌금형이 있었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있었던 분들은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강제 규양도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인 거죠?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동 돌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전에 꼭 시행이 되도록 이게 바뀌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새 아파트 들어가셨을 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시설인데 직장인 부부들이 아이를 맡을 데가 없는 게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안에 이제 주민 편의 시설 안에 아이 돌봄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이제 입주 전에 이제 보통 6개월 전에 하자 보러 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본인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입주 돌봄 시설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 임대 계약을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부터는 입주 시점 때 본인들이 아이를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이 좀 더 먼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이게 사실 아파트 이제 입주하고 나서 이제 올해는 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내년에 될 거예요. 그 후년에 될 거예요. 그러다 한 10년 지나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게 많았었어요. 잘 바뀌었네요. 많이 보완이 됐네요.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